최근 SKT, KT, 또 롯데카드까지 이 대규모 해킹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말 이거 남을 같지 않다, 불안하다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금융사기 우려까지 나오니까요.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관련 기사들, 또 전문가 인터뷰, 정부 발표 자료들 쭉 보니까요. 이게 그냥 사건 하나하나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내고요. 이 연쇄적인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SKT 유심 해킹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KT의 그 유령기지국 사기, 그리고 정말 역대급 규모였던 롯데카드 정보 유출까지 각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보고, 또 전문가들은 소위 이 K보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부터 볼까요? 이게 유출된 정보 건수만 보면 거의 전 국민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SKT 전체 가입자 수를 훌쩍 넘는 한 2,700만 건의 유심 정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입자 식별번호, ISMI라고 하죠. 그게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700만 건이요? 네. 근데 정말 우려스러웠던 건요. 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라고 하죠. 그것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예요. 이걸로 휴대폰을 통째로 복제해서 금융거래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심스와핑, 그러니까 복제폰 사기 위험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내 폰이 나도 모르게 복제돼서 쓰인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SKT의 초기 대응이나 정보 보고 같은 게 좀 늦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고 관계기관 보고도 지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결국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1,300억 원? 네, SKT가 유심 무상 교체 같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SKT 건이 통신망 자체의 어떤 보안 문제였다면 바로 이어서 터진 KT 사례는 또 방식이 좀 달랐어요. 차량에 유령 기지국을 싣고 아파트를 돌면서 소액결제 사기를 벌였다. 이건 진짜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중국 국적 피해자들이 차량에 불법 소형 귀지국, 그러니까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싣고요. 아파트 밀집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한 거죠. 펨토셀이요? 그게 원래는 통신 잘 안 터지는 곳에서 쓰는 작은 기지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통신 신호 약한 곳에서 품질 높여주는 장비인데 이 사람들은 가짜 펨토셀을 설치해서 주변 이용자들 휴대폰 통신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챈 걸로 보입니다. 통신 신호를 가로챘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액결제 사기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가짜 기지국에 접속된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 특히 소액결제 인증번호 같은 게 담긴 문자를 중간에서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가로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잡힌 피해자가 윗선 지시로 아파트 단지를 돌았고 그 대가로 한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근데 잠깐만요, 교수님. 인증번호만 가로챈다고 바로 소액결제가 되나요? 보통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다른 개인정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펨토셀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펨토셀로 문자만 가로챘다고 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다 확보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정부 브리핑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 범인들이 다른 경로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경로라면 혹시 KT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KT 내부 서버가 해킹당해서 유출된 거 아니냐, 혹은 증거 인멸하려고 서버를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고요. 여기에 또 정부 신고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KT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전액 보상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한테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신사 문제가 좀 가라앉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롯데카드에서 정말 역대급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이것도 처음 알려진 것보다 유출 규모가 수십 배나 더 커졌다고요. 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롯데카드가 처음에 금융당국에 신고했던 유출량이 1.7기가 정도였는데요. 금융당국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거의 100배가 넘는 약 200기가의 데이터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0기가요? 와. 그 앞서 SKT가 9.8기가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20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내용도 좀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피해 인원은 약 297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롯데카드 전체 회원의 한 30% 정도 됩니다. 30%? 네. 대부분은 그 정보만으로는 바로 부정사용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진짜 문제는 약 28만 명의 정보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 16자리 전체, 그리고 카드 유효기간, 카드 뒷면에 있는 CVC 3자리 번호, 심지어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까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밀번호 앞자리까지요? 아니 그 정도면 사실상 카드 결제나 현금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핵심 정보가 그대로 넘어갔다고 봐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원인이 뭔가요? 그리고 이것도 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요. 이미 한 10년 전에 발견돼서 보안 패치까지 나왔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방치했던 것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취약점이요?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하기 어렵죠. 게다가 해킹 공격을 당하고 나서 무려 17일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 또 처음에는 피해 규모를 좀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일부 고객들한테는 유출 내역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뢰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이 해킹 사고 터지기 직전에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 ISMS-P 인증인가요?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 수준 보안 인증을 받고 바로 이렇게 뚫렸다는 건 그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ISMS-P 인증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인데 이걸 받자마자 이런 대규모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인증 과정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냐, 실제 방어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롯데카드는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전액 보상하겠다. 또 연말까지 모든 고객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제공하고 무료 보안 서비스 지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1,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국내 대표 통신사의 카드사까지 연달아서 대형 보안 사고가 빵빵 터지니까 이제는 이게 개별 기업의 실수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 사건들의 본질을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승주 교수님은 최근에 이 민간 기업들 해킹 사고에만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현상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 데프콘이라고 있죠. 거기서 발표된 APT-Down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게 외국의 어떤 해커 그룹이 역으로 다른 해커 조직, 아마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정되는데 그 조직의 서버를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해커가 다른 해커를 해킹했다고요? 와. 근데 그 내용이 왜 중요한 건가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정보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해킹당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 정부 부처 내부에서 쓰는 메일 시스템 소스코드, 그리고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 업무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거의 사용자 인증 관련 소스코드 같은 것들이 유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스코드 유출이라니? 그거는 거의 건물 설계도가 통째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엄청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스코드가 있으면 해커는 그 시스템의 내부 구조나 작동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취약점을 찾아내서 내부망에 침투하거나 추가로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정부 시스템 해킹 정황은 이상하게도 통신사나 카드사 해킹 사건에 비해서는 언론이나 대중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민간 기업 사고는 연일 크게 보도가 되는데 정부 시스템 해킹 정황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교수님은 이걸 보안 연극 효과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시던데요. 네, 김 교수님은 이런 현상이 마치 정부의 보안 문제는 슬쩍 덮어두고 민간 기업한테만 책임을 막 집중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안 연극, 영어로는 Security Theory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 보안 강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한테 안전하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말합니다. 실제 효과는 없는데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런 보안 연극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꼽으시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우리 사회를 정말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 공인인증서하고 거기에 연동된 각종 보안 프로그램 의무 설치 관행입니다. 아, 공인인증서 정말 지긋지긋했죠. 액티브엑스 깔고 또 깔고. 네, 맞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하려면 액티브엑스 기반의 그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안 프로그램들 자체에 아주 심각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7개 주요 보안 프로그램에서 무려 19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걸 악용하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훔쳐보거나 공인인증서를 빼가거나 심지어 사용자 PC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안전하자고 깐 프로그램이 오히려 해킹 통로가 됐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특정 보안 프로그램을 모든 사용자한테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해야 할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실제로 국제적으로 봐도 사용자 PC에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보안 연극의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바로 망분리 정책입니다. 내부 업무망하고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아, 망분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 AI, 또 스마트워크 이런 게 필수가 된 현대 비즈니스 환경하고는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망을 분리하면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자료를 전송하거나 할 때 임시방편으로 연결하는 지점이나 예외 경로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 또 새로운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SKT 해킹 사례에서도 망분리가 오히려 허점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SKT는 핵심 시스템 관리망이나 업무망, 코어망 이런 게 다 폐쇄망이라서 안전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인터넷하고 연결된 지점들이 있었고 해커는 바로 그 경로를 통해서 침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망을 무조건 분리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중요도나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 보안 모델을 적용한다든지 훨씬 좀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안전을 위해서 도입했던 공인인증서 연동 프로그램이나 망분리 같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보안 효과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새로운 허점을 만드는 보안 연극에 가까웠고 우리는 그 연극을 보면서 안전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해킹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은 왜 최근에 해킹 사고가 급증했는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킹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이 사태는 K보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정부와 기업들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정부 합동 브리핑이나 기업들 발표 자료를 보면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이나요? 네, 우선 기업들은 피해 고객들한테 사과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놨죠. KT 같은 경우는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액 전액 보상하고 유시 무상 교체해주겠다.
롯데카드는 부정사용 피해 전액 보상하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이자 할부 또 무료 보안 서비스 제공하고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이라는 아주 대규모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고 하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이걸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카드 결제나 금융거래할 때 평소하고 다른 좀 비정상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사기를 막는 시스템이죠. 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던데요. 정부는 범부처 합동 대응팀을 꾸리고 현재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해킹 사고를 알고도 고의로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할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또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처벌 강화하고 직권조사까지? 네. 그리고 기업 안에 있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라고 하죠.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그 역할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의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묻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지적되었던 망분리 정책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AI나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보안 모델, N2SF라고 하던데요. 네트워크 세큐리티 펑션,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뜨거운 게 바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 책임 강화 방안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사기범한테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은행이 배상하도록 법으로 만든다고요. 이건 정말 찬반이 아주 팽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 이걸 법제화해서 은행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해커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돈을 빼가는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일부 배상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있긴 한데 피해자가 직접 속아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 책임 범위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직접 보낸 거니까. 네. 근데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본인 송금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딱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피해자 구제를 좀 더 강화하고 은행들이 FDS를 더 고도화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리 예방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영국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효과는 좀 있나요? 네, 영국이 작년 10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사기, 이걸 APP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최대 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하고 처음 6개월 동안 약 11만 건 정도 환급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 70% 이상이 실제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피해자 구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이 피해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중과실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를 두고는 여전히 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 이걸 도입하는 걸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역시 가장 큰 우려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어차피 사고 나도 은행에 물어주겠지 이런 생각에 이용자 스스로 좀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수 있고 심지어 범죄자하고 짜고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는 일종의 보험 사기 같은 행태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은행은 그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송금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까다롭게 만들거나 이체 한도를 확 낮추는 식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하는 피싱 수법을 은행이 과연 100% 다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이용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SKT, KT, 롯데카드 해킹 사태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공인인증서 연동 프로그램이나 망분리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 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논란까지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결국 이 상황이 당신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부주의나 기술적인 결함 문제,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보안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의 보안 정책들이 AI나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하고 충돌하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보안 연극의 가능성, 그리고 APT-다운 보고서가 보여주듯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공공부문의 보안 물개가 상대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편리함과 보안, 그리고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서 전문가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혹시 우리는 이 민간 기업의 보안 사고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정작 더 근본적일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취약성 문제는 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K-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보안 연극을 넘어서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 걸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나누고 또 균형 잡힌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